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다. 내 아들 이도현이 대형 병원의 병원장이 되는 날이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양복과 드레스 차림이었고 병원 로비는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사진 촬영 구역에서는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왔다.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다. 아들이 이렇게 큰 자리에 오른 날 엄마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최수진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 집에서 듣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오늘은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뭐라고? 내 아들 취임식인데 내가 왜 집에 있어야 하는데? 내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여기 기자들 많습니다. 제발 조용히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나는 도연이 엄마야. 어머니. 수진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돌덩이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병원 이미지 생각 좀 하세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도연이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이 병원장 어머니래. 왜 저렇게 옷을? 좀 시끄럽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나는 평생 시장 불판 앞에 서서 고기를 구우며 돈을 모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손은 화상 자국 투성이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연이를 의대에 보냈고 미국 유학까지 보냈다. 병원 건물 일부를 기부한 사람도 나였다. 40억이 넘는 돈이었다. 내 평생의 피와 땀이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나를 병원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몇 달 전 저장해둔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장관님, 김영옥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경호원들도 움찔했다. 아, 김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 지원금 건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이십니까? 네. 자세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자 주변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낸 돈이니까 내가 빼는 거지. 문제 있어? 어머니, 나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 나간다. 근데 내 돈도 같이 나가는 거야. 멀리서 도연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다. 엄마,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야 하는데? 엄마, 지금 기자들 다 보고 있어요. 제발. 그래, 보라고 해. 내가 어떻게 병원장이 됐는지 다 보라고 해. 도연이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손 치워.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이제 엄마 팔까지 잡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우리를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서서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수진이 소리쳤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다.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의 이 치욕이 저 둘의 인생을 끝장내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님께 말했다. 아저씨, 한기준 법률사무소로 가주세요. 싸움은 이제부터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불판을 지키며 모은 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명절에도 추석에도 설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모은 돈이 40억이 넘었다. 통장을 정리하던 날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돈이면 도연이가 더 큰 병원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 수진이도 좋아할 거라고. 엄마, 축하드려요.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좀 쉬셔도 돼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너 잘되라고 모은 돈인데. 수진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였다. 도연이와 수진이가 저녁을 먹고 난 후 거실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왜? 무슨 일인데? 병원 확장 사업 건으로 서류 정리를 좀 해야 해서요. 도연이가 서류를 펼쳤다. 빼곡한 글씨들이 가득했지만 나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내가 무슨 한자와 법률 용어를 알겠는가. 엄마,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형식적인 서류예요. 병원 확장하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럼 이게 뭐 하는 서류야? 수진이가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냥 병원 증축 동의서예요.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래, 알았다. 나는 가족을 믿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도장을 꺼내 서류 곳곳에 찍었다. 1장, 2장, 3장 몇 장인지도 세지 않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챙기며 웃었다. 그 미소가 참 예뻐 보였었다. 우리 도연이 덕분에 병원도 크게 되고 며느리도 이렇게 예쁘고 내가 복받았지.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나는 기분 좋게 잠들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니까. 하지만 며칠 뒤였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김영옥 고객님, 대출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립니다. 대출? 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연대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사업 대출 35억 원입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35억? 네, 지난주에 서명하신 서류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걸? 그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며칠 전 찍었던 그 도장들이 떠올랐다. 나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내 이름, 내 도장, 내 서명이 선명했다. 이게 연대보증서입니다. 연대보증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대출자가 돈을 못 갚으면 고객님이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 35억을 내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출자가 상환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병원은요? 병원 건물은 누구 이름이에요? 건물 소유주는 이도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빚은 내 이름.
건물은 아들 이름. 나는 단지 빚만 떠안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도연이를 불렀다. 도연아, 이게 무슨 짓이냐?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5억짜리 빚 보증을 내가 섰는데 진정을 어떻게 해? 엄마, 그게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형식? 형식이 이렇게 큰 거야? 수진이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어머니, 어차피 병원 잘 되면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문제 없다고? 내 이름으로 빚이 35억인데 병원은 도연이 이름으로 해야 세금도 아끼고 여러모로 좋아요. 어머니는 그냥 명의만 빌려주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명의만 빌려주다니. 내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병원인데 나는 빚만 떠안고 건물 주인은 내 아들이라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내 인생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한 건 10년 전 그날 나는 단순히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그들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10년 전에 바보 같은 엄마는 이제 없다고. 병원장 취임식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까? 도연이와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 있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도연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손길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난 괜찮아.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좋은 요양병원이 있대요. 수진이가 팜플렛을 꺼내 보였다. 깨끗한 건물 사진과 함께 프리미엄 케어, 5성급 서비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요양병원? 나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병원을 가? 어머니, 요즘 좋은 데 많아요. 거기서 편히 쉬시면서 건강관리도 받으시고. 난 필요 없어. 엄마, 그래도 한번 보기만 해요. 시설 구경만이라도. 도연이가 계속 설득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아 따라 나섰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 도착한 곳은 팜플렛과 전혀 달랐다. 낡은 건물, 벗겨진 페인트, 깨진 간판.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들어가 보세요. 안은 좋아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고 안으로 끌고 갔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복도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고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여기가 무슨 5성급이야? 이거 완전 싸구려 요양병원 아니야. 어머니, 일단 상담실로 가시죠. 수진이가 강제로 나를 끌고 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간호사 한 명과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김영옥 어르신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가. 어르신 건강 상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다가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난 아픈 데 없어요. 검사 안 받아도 돼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입원하려면 검진이 필요하대요. 입원? 나 입원 안 한다니까. 엄마, 제발 협조 좀 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처음 듣는 톤이었다. 검진이라는 게 끝나고 의사가 서류를 꺼냈다. 입원 동의서입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단명 치매, 망상장애. 보호자 동의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치매도 없고 정신병도 없어. 어머니,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셨잖아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다. 병원장 취임식에서 소란 피우신 것, 장관님한테 전화하신 것,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정신병이 아니야.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망상과 과대망상 증상이 있으십니다. 의사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미 짜여진 각본 같았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도장과 인주를 내밀었다. 난 안 찍어. 어머니. 수진이가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그녀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부터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나를 여기 가두려고? 가둔다는 게 아니라 치료받으시는 거죠. 도연이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 아들의 눈에서 더 이상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다. 그들은 내가 찍을 거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10년 전처럼 또다시 순순히 도장을 찍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달랐다. 10년 전의 내가 아니었다. 도장을 들고 나는 천천히 서류 쪽으로 손을 뻗었다. 수진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재빨리 소매 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며칠 전 나는 전자제품 가게에서 이 녹음기를 샀다. 작고 가벼워서 옷 속에 숨기기 딱 좋았다.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뭐가요? 내가 여기 입원하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 통장은 누가 관리해요? 수진이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후견인제도 알죠? 어머니가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도연이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을 도연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가족 돈인데. 가족 돈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형식적인 거라고. 도연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만하고 빨리 도장 찍어요. 우리도 바빠요. 바빠? 엄마를 정신병원에 쳐넣는데 바쁘다고? 여긴 정신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가두는 건. 실랑이가 계속됐다. 나는 계속 질문을 던지며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도록 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이가 간호사에게 눈짓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이건 뭐예요? 진정제입니다. 어르신이 너무 흥분하셔서요. 내 몸에 함부로 주사 놓지 마.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도연이와 수진이가 나를 붙잡으려 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사람 살려. 억지로 입원시키려고 해요.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수진이가 당황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틈에 나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출구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아줌마, 어디 가세요? 일단 여기서 멀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는 뒤를 돌아봤다. 수진이가 건물 밖으로 나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차 안에서 나는 소매 속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이 되고 있었다.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내 첫 반격이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기사님, 한기준 법률사무소로 가주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요양병원에서 도망친 후
나는 근처 모텔에 숨어 지냈다. 밤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 수진이 모르는 번호들. 받지 않았다. 받으면 또다시 그들의 말에 흔들릴까봐 무서웠다. 사흘째 되는 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김영옥 씨 계십니까? 구청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이 나를 찾아낸 것이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신고하셔서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는 숨을 죽였다. 문 열면 끝이다. 다시 그 요양병원으로 끌려갈 것이다. 어르신, 안 계신가 보네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렇게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새벽 3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모텔을 나섰다. 가방 속에는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정신과 진단서 사본,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10년 전 도장 찍었던 연대보증 서류도 챙겼다. 이 서류들이 내 무기였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 3층.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간판이 보였다. 한기준 법률사무소.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벗겨져 있었고 건물 외벽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가장 든든한 곳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찼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층 문 앞에 섰다. 불이 꺼져 있었다. 당연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다. 똑똑똑똑. 조금 더 세게 두드렸다. 한참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의 60대 남자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기준아, 나야, 영옥이. 그는 눈을 비비며 나를 쳐다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님? 누님이 왜 이 시간에? 기준아, 나 큰일 났어. 한기준. 그는 한때 악마 판사로 불렸던 사람이었다. 법정에서는 냉철하고 무서운 판사였지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다. 30년 전쯤이었을까?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내 시장 불판 앞에 자주 왔었다. 아줌마, 고기 한 인분만요. 공깃밥은 많이 주세요. 얘야, 이것만 먹으면 배고프겠다. 국밥 하나 더 줄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됐어, 그냥 먹어. 공부하는 애가 굶으면 안 되지. 그렇게 그에게 밥을 먹이며 정을 쌓았다. 그는 사법고시에 붙었고 판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가끔 명절이면 찾아와 인사를 했다. 누님, 그때 국밥 은혜 평생 못 잊습니다. 뭔 소리야? 밥 한 그릇 가지고. 아니에요. 누님이 아니었으면 저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이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밤새 일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앉으세요, 누님.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10년 전 도장 찍었던 일, 35억 연대보증, 병원장 취임식에서 있었던 일,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던 일.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기준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다. 누님, 서류 좀 보여주세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기준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연대보증서를 볼 때는 미간을 찌푸렸다.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를 볼 때는 혀를 찼다. 정신과 진단서를 볼 때는 한숨을 쉬었다. 녹음기도 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후견인제도 알죠? 도연이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수진과 도연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녹음이 끝나자 기준은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불효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뭐라고? 연대보증 사기, 재산 갈취, 불법 감금 시도. 이거 형사사건입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범죄라니. 제 자식이 저한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요. 기준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여기 보세요. 10년 전 도장 찍을 때 이미 계획된 거예요. 병원은 아들 이름, 빚은 누님 이름. 나중에 병원 팔아서 차익 남기고 누님한테는 빚만 떠넘기려던 거죠. 그럼 처음부터 날 이용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 기준아, 난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합의하는 거예요. 재산 일부 돌려받고 그들과 연 끊고 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법정에 세우고 진실을 밝히고 처벌받게 하는 거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평생 나는 남의 떡을 탐낸 적이 없었다. 내 것만 지키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 떡을 훔쳐간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 기준아, 네, 누님. 나 평생 남 떡은 안 집어갔어. 정직하게 살았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떡을 훔친 놈들한테는 이제 맞서 싸울 거야. 기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30년 전 내 국밥을 먹으며 웃던 그 청년의 미소였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싸워봅시다. 그는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일단 병원 관련 서류부터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검찰, 보건복지부 연락할 곳이 많네요. 다 할 수 있어? 누님, 제가 누굽니까? 악마 판사 한기준입니다. 그는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싸움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기준이와 함께한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누님, 이거 읽어보세요. 기준은 매일 아침 새로운 서류들을 들고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 등기부등본, 세무 자료들.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복잡한 숫자와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다. 이게 다 뭔데? 누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겁니다. 기준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다. 여기 보세요. 10년 전 누님이 도장 찍은 날 40억이 병원 건축비로 나갔죠? 응, 그렇지. 그런데 실제 건축비는 25억이었어요. 나머지 15억은 어디 갔을까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15억이 어디 간 건데? 이게 묘하게 쪼개져서 여러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며느리 친정엄마 계좌, 도연 씨 개인 계좌, 그리고 기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빌딩 보이시죠?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게 왜? 이 건물 주인이 최수진 씨 어머니예요. 차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돈은 누님 돈에서 나간 겁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그럼 그 15억으로 건물을 산 거야? 네.
누님 이름으로 병원 짓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들 재산 불리는데 쓴 겁니다. 손이 떨렸다.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기준은 멈추지 않았다. 누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있어요. 더? 기준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제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병원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병원 감사? 네. 그리고 나온 결과가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유령 수술, 보험 사기, 허위 진료 청구.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버텼다. 무슨 소리야? 우리 도연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여기 증거들입니다. 기준이 보여준 서류에는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환자 A 수술 기록상 이도연 집도 실제로는 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가 수술. 환자 B 입원 기록 30일, 실제 입원 10일, 허위 청구 2천만 원. 제약회사 C 리베이트 월 500만 원. 이게 다 사실이야?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나는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 환자들을 속이고 보험을 사기치고 뒷돈을 받았다니. 기준아, 내가 키운 아이가 이런 짓을 했다니. 누님. 기준이 내 손을 잡았다. 이건 누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후 기준의 전화를 받았다. 누님, 국세청 자료 나왔습니다. 당장 오세요. 사무실로 달려갔다. 기준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탈세도 했습니다. 탈세? 병원 수익을 누락시키고 가짜 지출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였어요.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기준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최소 10억 이상 탈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10억? 네. 이 정도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기준은 전화기를 들었다. 검사님, 저항기준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1시간 넘게 전화로 설명했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통화가 끝나고 기준이 말했다. 검찰에서 관심 보입니다. 조만간 수사 들어갈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누님, 이것도 보세요. 기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직원들 진술서입니다. 직원들이? 제가 은밀하게 접촉했어요. 그랬더니 몇몇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진술서를 읽으며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원장님은 환자들을 돈으로만 봤어요. 수술하지도 않고 수술했다고 기록했어요. 간호사들한테도 거짓 차트 쓰라고 시켰어요.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다니. 누님, 이제 그만 우세요. 기준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울 시간 없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그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빨간 펜으로 쓰기 시작했다. 1. 연대보증 사기 마이너스 35억. 2. 재산 횡령 마이너스 15억 차명 빌딩. 3. 유령 수술 및 보험 사기. 4. 탈세 마이너스 10억 이상. 5. 불법 감금 시도. 6. 허위 진단서 작성. 이게 전부입니다, 누님. 나는 화이트보드를 멍하니 바라봤다. 기준아, 이 정도면?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님, 이 정도면 아들 부부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감옥에 가는 거야? 합의를 안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기준이 조용히 물었다. 누님, 아직도 조용히 합의하실 수 있어요. 재산 일부 돌려받고 형사고소는 취하하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준아,
네, 누님. 난 평생 남떡은 안 집어갔어. 정직하게만 살았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떡을 훔친 놈들한테는 이제 맞서 싸울 거다. 끝까지. 기준의 얼굴에 단단한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그럼 전쟁 준비 제대로 합시다. 그는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검찰, 국세청, 보건복지부, 언론까지 총공격합니다. 고마워, 기준아. 누님 30년 전 국밥빚 갚는 겁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 세상도 알아야 할 차례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악몽이 아니라 희망을 꿈꾸며 싸움은 이제 막바지로 치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내 편이었으니까. 기준이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제보를 넣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가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유명 병원장, 치매 어머니 때문에 곤혹. 효자 의사의 눈물 재산 놀이는 시어머니의 집착. 기사 제목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할 수조차 없었다. 겨우 기사를 열었다. 그곳에는 도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셔서 병원을 권했지만 오히려 저를 의심하십니다. 병원을 망하게 하려 한다며 협박 전화까지 하셨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화면을 내리며 읽었다. 이도현 원장의 어머니 김영옥 씨는 최근 병원장 취임식에서 소란을 피웠고 정부 관계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어 병원 지원금을 취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사는 계속 이어졌다. 정신과 전문의 박모 씨는 망상장애 환자들은 가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다. 급히 기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준아, 인터넷 봤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님.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어. 누님 당장 갑니다.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인터넷을 확인했다.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왔다. 구독자 50만 명짜리 유명 채널이었다. 효자 의사 vs 치매 어머니, 진실은? 영상을 재생했다. 젊은 유튜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한 효자 의사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화면이 바뀌며 병원장 취임식 날 내가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다. 내 아들 취임식인데 내가 왜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장면만 잘라내서 반복 재생됐다. 내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유튜버가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흥분한 모습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고 있죠. 댓글창을 봤다.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하지. 치매에 맞는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 가야 할 듯. 아들 인생 망치는 엄마네.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기준이었다. 누님. 문을 열자마자 기준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이거 보세요. 포털 사이트 전체가 이 기사로 도배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언론 플레이입니다, 누님. 그쪽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기준은 노트북을 켜며 설명했다. 이 기사들 보세요. 전부 같은 시간대에 올라왔어요. 동시다발적으로요. 그게 무슨 뜻인데? 누군가 돈을 써서 기사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유명 유튜버까지 동원했어요. 도연이가 아마 며느리일 겁니다. 최수진 씨 인맥이 넓거든요. 나는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기준아, 나 이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날 미친 사람으로 봐. 누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기준이 문을 열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김영옥 씨 댁이 맞습니까? 누구시죠? 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신고요? 어르신이 독거 생활을 하시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 뒤로 숨으며 기준이 말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보호자분이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기준이 막아섰다. 지금 영장 있으십니까? 영장까지는 필요 없고요. 복지 차원에서. 그럼 못 들어옵니다. 돌아가세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그들은 돌아갔지만 나는 온몸이 떨렸다. 기준아, 또 올 거야? 올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기준의 말이 맞았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김영옥 씨 계십니까? 협박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이 계시다고. 무슨 협박이요? 장관님께 전화하셔서 병원 지원금을 취소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빼?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기준이 나섰다. 변호사 한기준입니다. 제 의뢰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이죠. 결국 나는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조사를 받았다. 왜 취임식장에서 소란을 피우셨습니까? 나는 소란 피운 게 아니야. 며느리가 나를 쫓아낸 거라고. 목소리를 낮춰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해서 이러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낮춰? 조사는 3시간이나 이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런데 집 앞에 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다. 김영옥 어르신이십니까? 누구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어르신 상태 확인 차 왔습니다. 나 정신병 없어요. 일단 간단한 검사만. 싫어요. 나 멀쩡해요. 기준이 그 의사를 밀어냈다. 지금 당장 가시죠. 안 가시면 고소합니다. 의사가 물러갔지만 나는 알았다. 이들이 사방에서 나를 조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또 문자가 왔다.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심사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후견인 지정심사. 그건 내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제도였다. 그 다른 사람은 당연히 도연이가 될 것이고 나는 휴대폰을 들고 기준에게 전화했다. 기준아, 법원에서 통지서 왔어. 후견인 지정심사요? 응. 나 이제 끝난 거야? 아닙니다, 누님. 기준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쪽이 먼저 공격했으니 우리도 반격할 차례예요. 반격? 네. 증거는 다 모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어떻게? 탐사보도 기자 1명 압니다. 선아영 기자. 그 사람한테 제보할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준아, 이제 진짜 시작이지? 네, 누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휴대폰을 끊고 나는 중얼거렸다. 도연아, 수진아,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이제 끝을 봐야지. 그날 밤 나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 세상이 나를 미친 노인으로 본다 해도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기준이 데려온 선아영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안녕하세요. 김영옥 어르신. 선아영입니다. 기자님, 정말 우리 이야기를 방송해 줄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충분히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나영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는 어르신이 문제 있는 노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방송해 주실 건가요? 네. 하지만 어르신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사흘 후 작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시작됐다. 카메라와 조명이 나를 향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르신, 긴장 푸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영 기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 일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10년 전 제가 40년 넘게 시장에서 불판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40억이 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아들이 병원을 확장한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35억짜리 연대보증을 섰다고. 빚은 제 이름으로, 건물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치매, 망상장애라는 진단서를 만들어서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게 그때 증거입니다. 입원 동의서, 정신과 진단서 그리고 이 녹음기에는 며느리가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나영 기자가 녹음기를 받아 재생했다. 이제부터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후견인제도 알죠? 도연이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어르신 이 녹음 방송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촬영이 끝나고 나영 기자가 말했다. 어르신, 이제부터 제가 직접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병원 쪽도 직접 확인해 볼게요. 병원까지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탐사보도 기자입니다. 며칠 후 나영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대박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 CCTV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유령 수술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이도현 원장 이름으로 수술 기록되어 있는데 CCTV에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게 찍혀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요? 네. 그리고 입원 환자 기록도 조작된 게 수두룩해요. 보험공단에 청구한 거랑 실제 기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제 방송 나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전화를 끊고 나는 기준에게 연락했다. 기준아, 방송 나간대. 좋습니다, 누님. 이제 세상이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금요일이 되기까지 나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매일 시계만 쳐다봤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다. 드디어 금요일 밤 10시. 기준이 내 집에 와서 함께 TV를 켰다. 탐사보도 시사 매거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효자 병원장으로 알려진 한 의사. 그러나 그 이면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나영 기자가 나왔다.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치매 어머니 vs 효자 의사 사건.
그러나 취재 결과 전혀 다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40년 넘게 모은 돈 40억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빚만 제 이름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이제부터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나영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취재진이 확보한 병원 CCTV와 진료 기록을 대조한 결과 심각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다. 수술실 안에서 낯선 의사가 수술하고 있었다. 이 수술은 이도현 원장이 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레지던트가 수술했습니다. 그래픽과 함께 숫자들이 나왔다. 유령 수술 127건, 허위 입원 청구 342건, 보험 사기 추정 금액 18억 원. 또한 이도현 원장은 어머니 명의로 35억 원의 연대보증을 받으면서 실제 건물은 본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다. 나영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했다. 이 병원은 한 어머니의 평생 피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빚만 떠안았고 심지어 정신병자로 내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화면에 떴다. 효자 병원장의 두 얼굴 노모를 정신병자로 몰아야 했던 진짜 이유. 방송이 끝나자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기준아. 네, 누님. 이제 세상이 나를 믿어줄까요? 기준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믿어줄 겁니다. 아니, 이미 믿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보니 문자가 폭발하듯 쏟아지고 있었다. 시장 상인 친구들, 오래된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언니 방송 봤어. 너무 억울했겠다. 어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김영옥님 전혀 이상한 분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다. 기준아 고마워. 누님, 이제 겨우 전반전 끝났습니다. 뭐?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검찰 수사, 법정 싸움 갈 길이 멀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 왜요?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줬잖아. TV를 끄며 나는 중얼거렸다. 도연아, 수진아 이제 겨우 전반전 끝났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봤다. 이번에는 별이 보였다.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는 별들이. 그 별빛처럼 진실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이 계속 울렸다. 뉴스 알림이었다. 이도현 병원장 병원, 보건복지부 긴급 감사 착수, 국세청, 이도현 병원장 세무조사 돌입, 건강보험공단 18억 원대 부당 청구 의심. 손이 떨렸다. 믿기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기준이었다. 누님, TV 보세요. 지금 당장. 급히 TV를 켰다. 아침 뉴스였다. 화면에는 도연의 병원 앞이 비치고 있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박스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합동조사팀이 오늘 아침 일찍 이도현 병원장의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자가 병원 앞에서 리포트했다. 어제 방송된 탐사보도 이후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가 나왔다. 유령 수술과 허위 청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말 일어나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전화벨이 또 울렸다. 나영 기자였다. 어르신, 국세청도 움직였어요. 정말요? 네. 지금 병원 회계 장부 전부 압수수색 중입니다. 탈세 의혹까지 수사 들어갔어요. 기자님, 이게 다 방송 덕분이죠? 어르신이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사흘 후 뉴스는 계속 업데이트됐다. 이도현 병원, 유령수술 127건 적발, 허위 입원 기록 342건, 보험 사기 18억 추정,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까지 수사 확대. 기준이 내 집으로 왔다. 누님, 병원 문 닫았대요. 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정지 명령 내렸습니다. 환자들 전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럼 도연이는? 병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의사 면허도 정지 상태고요. 가슴이 무너졌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다. 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복잡하네. 기준이 내 손을 잡았다. 누님, 이건 누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알아.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아. 당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드님인데요.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다. 검찰이 도연과 수진을 소환했다는 것이었다. TV 뉴스에서 그 장면이 나왔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수진도 그 뒤를 따랐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어머니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령 수술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화면 속 아들을 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저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누님, 응? 후회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슬플 뿐이야.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는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기준이 서류를 들고 왔다. 누님 기소됐습니다. 둘 다? 네. 이도현 씨는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최수진 씨는 사기, 특수감금 미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형량은? 검찰이 이도현 씨한테는 징역 7년, 최수진 씨한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7년 8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누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기준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병원 건물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누님 빚 35억 변제하고 나면 남은 돈은 누님한테 돌아옵니다. 얼마나 돌아와? 대략 20억 정도 될 겁니다. 20억. 내가 평생 모았던 40억의 절반. 돌아오긴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도요. 기준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강남 빌딩, 며느리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환수 조치 들어갔습니다. 누님 돈으로 산 거니까요. 그것도 돌려받아? 네.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돈은 돌아왔다. 진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준아. 네, 누님. 내가 잘한 걸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 기준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누님, 제가 판사 시절에 배운 게 있습니다. 뭔데? 정의는 때로 아프다는 것. 하지만 그 아픔을 피하면 더 큰 악이 자란다는 것. 그래. 네. 누님이 안 싸웠으면 도연 씨는 계속 환자들 속이고 더 많은 사람들 피해 입었을 겁니다. 기준의 말이 맞았다.
나는 나만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다. 며칠 후 병원 폐업 소식이 들렸다. 뉴스에서는 환자들 인터뷰가 나왔다. 저도 유령수술 피해자였어요. 이도현 원장이 수술한다고 믿었는데 입원 기록도 조작되어서 저희가 낸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었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안 싸웠으면 이 사람들은 영영 진실을 몰랐겠구나. 그날 저녁 나는 홀로 앉아 앨범을 꺼냈다. 어린 도연의 사진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의사가운 입고 찍은 대학교 졸업사진. 도연아, 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진 속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범죄자가 됐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영옥 어르신, 저는 그 병원에서 수술받았던 환자입니다. 방송 보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도 아들한테 재산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싸워볼게요.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다. 내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미워서 이런 게 아니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것뿐이야. 노을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남은 건 법정이다. 그곳에서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끝을 낼 것이다. 법원에서 첫 공판 통지서가 날아온 날. 손이 떨려 봉투를 뜯기도 힘들었다. 형사사건 제1차 공판기일 통지. 날짜는 한 달 뒤였다. 기준아, 나 법정에 가야 돼? 네, 누님. 피해자 신문 때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도연이를 봐야 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감옥 가는 아들을 법정에서 본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 한 달은 지옥 같았다. 밤마다 꿈을 꿨다. 어린 도연이 내 손을 잡고 웃는 꿈. 그러다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래, 잘한 거야. 옳은 일을 한 거야. 드디어 공판 날이 왔다. 기준이 아침 일찍 내 집으로 왔다. 누님,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되긴 그냥 가는 거지. 법원까지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기준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김영옥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드님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 시계를 보니 겨우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시간처럼 느껴졌다. 김영옥 증인 입장하세요. 법정 문이 열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리가 떨렸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들을 봤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도연과 수진. 죄수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다. 도연은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고 수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나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도연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선서해 주십시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끝까지 읽기가 힘들었다. 검사가 일어났다. 증인, 피고 이도영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입니다.
피고 최수진과는요? 며느리입니다. 10년 전 연대보증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10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35억짜리 연대보증이었습니다. 빚은 제 이름으로, 건물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나는 도연을 쳐다봤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날 일을 떠올렸다. 차가운 요양병원, 치매 진단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가 저를 요양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치매, 망상장애라는 진단서를 만들어서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이번엔 변호사가 일어났다. 도연과 수진의 변호인이었다. 증인, 아드님이 평소에 불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오해요? 네. 아드님은 어머니를 위해 요양병원을 알아본 것이고 연대보증도 병원 사업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 아닙니까? 나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다. 불가피했다면 왜 저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형식적이라고 거짓말했습니까? 그건 그리고 15억이 며느리 친정 빌딩으로 간 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불가피했습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다. 판사가 끼어들었다. 변호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피고석을 지나가는데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멈춰섰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 말은 감옥에 가서 생각해. 그리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기준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였다. 몇 주 후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찼다. 기자들도 피해자들도 와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이도연은. 법정이 조용해졌다.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등의 죄로 징역 5년에 처한다. 도연의 어깨가 떨렸다. 피고 최수진은.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사기, 특수강금 미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6년에 처한다. 수진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또한 피해자 김영욱에게 연대하여 30억 원을 배상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일어났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피고석을 바라봤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도연이 끌려가면서 나를 돌아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내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도연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아니었다. 그냥 작별이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영욱 씨, 소감 한 말씀. 아드님 용서하실 건가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엄마로서 아직도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다만 사랑과 정의는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다.
제 아들이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법원을 나왔다. 기준이 차 문을 열어줬다. 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 기준아.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다. 그곳에서 내 아들이 수의를 입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앞만 보고 나아갔다. 창밖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기준아. 네, 누님. 이제 끝난 거지? 네.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였다.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다. 병원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내 빚 35억은 모두 갚아졌다. 남은 돈 20억과 강남 빌딩 환수금 12억까지 합쳐 32억이 내 손에 돌아왔다. 40억을 잃고 30억을 되찾았으니 8억의 손해였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어느 날 아침 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다시 불판 가게를 할 수도 있었다. 편히 쉬며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준아,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누님? 센터 만들 거야. 센터요? 나 같은 사람들 돕는 센터. 자식한테 재산 빼앗긴 어르신들, 연대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전화 너머로 기준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좋은 생각입니다, 누님. 제가 도와드리죠. 고마워, 기준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센터 이름은 김영욱 연대보증 피해자 센터로 하세요. 누님 이름을 걸어야 합니다. 왜? 그냥 희망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누님이 싸워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김영옥.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장사꾼으로만 살았던 이름. 이제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니. 그래, 그렇게 하자. 석 달 후 센터가 문을 열었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서울 시내 낡은 건물 2층.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했다. 현판에는 선명하게 써 있었다. 김영욱 연대보증 피해자 센터. 개소식 날 기준과 나영 기자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왔다. 누님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기자님. 기사 써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신 겁니다. 꽃다발도 몇 개 도착했다. 시장 상인 친구들이 보낸 것이었다. 개소식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았다. 책상, 의자, 서류 캐비닛. 간단한 집기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가슴이 벅찼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상담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상담자는 80대 할머니였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다. 여기가 김영욱 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나요? 5억입니다. 저는 도장 찍은 기억도 없는데 은행에서 갚으라고 해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내 손처럼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 할머니,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 네. 이제 우리랑 같이 싸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도 할머니랑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할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다. 대출 서류를 확인하고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일주일 후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는 빚에서 벗어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한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저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두 번째 상담자는 60대 아주머니였다. 며느리가 제 집을 팔고 돈을 가져갔어요. 세 번째 상담자는 70대 할아버지였다. 딸이 제 통장을 몰래 관리하면서 돈을 빼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씩 찾아왔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며 상담했다. 기준도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줬다. 누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매일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듣는데요. 그래도 좋아. 내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석 달 후 센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방송에도 몇 번 나갔다. 김영옥 센터에서는 연대보증 피해자들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이 한 달치까지 밀렸다. 나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다. 젊은 사회복지사였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사장님 말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줘요. 네, 선생님. 어느 날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50대 남자였는데 낯이 익었다. 혹시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던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이도현 원장한테 유령 수술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병원 측에서 받은 보상금 일부입니다. 센터 운영에 보태 쓰세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진실을 알았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나는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 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왔다. 센터는 점점 커졌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나는 센터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혼자 싸울 용기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제 희망입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문이 열리고 기준이 들어왔다. 누님, 오늘 상담 많으시죠? 응, 5명. 힘드시겠네요. 아니야. 행복해. 행복하세요? 그래.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어. 기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누님, 요즘 도연 씨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생각하지. 가끔. 그래도 이제는 안 아파. 다행입니다. 기준아,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지. 네. 근데 이제는 달라. 이제 나는 그냥 김영옥이야. 기준이 웃었다. 맞습니다. 누님은 김영옥이세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거리에는 꽃이 피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가을에 찾은 봄이구나. 잃어버린 것도 많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40억 중 8억도. 하지만 얻은 것은 더 많았다. 내 이름, 내 존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도연이가 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도연아, 엄마는 널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상담 예약자를 맞을 준비를 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여기가 김영옥 센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앉으며 말했다. 저도 아들한테 재산을 빼앗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싸워봐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눈부신 빛이었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불쌍한 피해자도 미친 노모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김영옥,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사람.